다 먹어치웠다. 갑은 너무 분하여 을에게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개를 잡아먹든지 돌려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개가 갑의 인삼과 녹용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진짜 몸이 끝내줘 좋을 거죠. 그죠? 개 자체도 몸에 좋은데 이 개가 이미 뭐죠? 인삼과 녹용을 먹어서. 제가 그 옛날에 그 사법시 공부하다 절에서 공부하는데 그 옛날에는 절에서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는데 이제 아침에 밥 먹고 하는데 그 화장실 입구에서 커다란 능구렁이가 커다란 두꺼비, 이따만한 두꺼비를 배가를 물고서 막 이렇게 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걸 이제 작대로 번질라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몸에 좋은데 몸에 좋은 두꺼비까지 먹었으면 그거는 진짜 영양의 보약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뱀이 이제 그 두꺼비를 삼키는 걸 기다렸어요. 딱 27분 걸리더라고요. 와 진짜 그러니까 크니까 애가 막 두꺼비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몸에다 이렇게 막 바람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면서 한 2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콜라 사이다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이제 주둥이 작으니까 삽으로 깨가지고 고기를 갖다 댔더니 그놈이 고기를 쏠러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기어 들어가니 그거를 이제 또 비닐을 묶어가지고 잡았어요.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 방 다락방에다 넣어놨어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신기한 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도 어디로 갔을까? 근데 그게 이제 풀려져 있긴 했는데, 그러면 그게 나왔으면 그 벽장 다락에 제가 나와서 제 머리맡으로 기어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것도 그런 뜻인 겁니다. 그죠? 인삼과 녹용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을은 갑에게 장독대와 녹용값만 물고서 개의 반을 청구하였다. 일단 1번. 갑행이 다시 말하면 쇠사슬 묶어서 지금 끌고 왔잖아요. 그죠? 정당한가요? 정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갑으로부터 발생한 거죠.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뭐죠? 청구권,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일단 갑의 행위는 뭐죠? 정당합니다. 2번 을의 청구에 대하여 갑은 개를 돌려주어야 하는가? 지금 갑이 을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뭐냐면 장독대 값하고 인삼값하고 녹용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을이 뭘 주겠다는 거죠? 장독대와 녹용값, 인삼값은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2번 을의 청구에 대해 갑은 개를 돌려줘야 하는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불가분성입니다.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을의 이러한 변제는 일부 변제이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개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판례가 나오죠. 나번인데 가번인데. 자, 아까 우리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이유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건데 요판인데 다만 변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직접 돈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모순적인 것 같기 때문에 잘 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만약에 임차인이든 아니면 건축업자, 공사대금 채권자든
이러한 유치권자는 원래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사용 수익하게 되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런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해야 되냐면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죠? 나번 판례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대표해 줍니다. 1번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차했다. 갑은 을과 협의하여 건물을 수리한 후 수리비 1천만 원은 임대차 종료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및 수리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률관계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기억. 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갑은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점.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니은범 건물 수리비 채권으로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옵니다. 자, 수리비,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갑은 유치권자로서 건물에 거주하여 종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나 건축조업자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1번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까진 맞아요. 그렇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X.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미음번 만일 을이 건물이 병에게 경락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출한 수리비 청구권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테마 11에서 저당권이죠. 사례 13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A토지와 병소의 B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A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정의 B토지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 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갑이 변제기에 이행이 없어 을의 저당권을 실행하려 한다. 그래서 나와있죠. 공동저당의 사례에 관한 사례인데 요게 낼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지금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두 개죠. A 토지, B 토지, B 건물에서 A는 얼마입니까? 1억 원. B는 뭐죠? 2억인데 이게 원래 동시배당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A에서는 3분의 1, B에서는 3분의 2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병소의 B토지죠. 이렇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을은 A에서 얼마를 가져가냐면 1억을 가져가고 얼마 못 받았죠? 5천만 원 덜 받았기 때문에 B에서 뭐죠?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논점에서 1.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금액은 A에서 얼마요? 1억. B에서 뭐죠? 5천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누구 거부터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뭐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2번 A 토지를 선배당 시 분담액은 그럼 A 토지만을 경매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 A에서 1순위가 누구냐면 을이고요. 2순위가 누구냐면 정이 있네. 그죠? 정. 이런 상태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례논증 1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1번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2번은 그냥 2, 3번은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에 해당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받기 때문에 A가 1억 원을 다 가져가고요. 정은 받을 돈이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B 토지를 선배당 시 분담액은 그러면 1순위 을이 뭐죠? 1억 5천을 다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무는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요거고. 근데 결론이고 조금 더 본다면 요 정은 대위권이 인정돼. 여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죠? 괜히 여기까지 하면 또 어려워지. 그죠? 이건 안 될 거예요. 그죠? 안 될 거고. 우리는 뭐죠? 1번. 동시 배당 시 각 부동산 배당받을 금액은 A에서 1억, B에서 뭐죠? 5천만 원이다. 왜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동시 배당하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하고 모자라는 돈만 뭐죠? 물상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받는다. 요거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 판례가 나오는데 1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증축됐고 그 건물이 증축된 부분이 원래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따지지 않고 저당권은 증축된 부분에도 그 효과가 미칩니다. 4번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고요. 누가 건물을 신축했든지 간에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있고요. 다번 판례는 방금 말씀드린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분, 모자라는 분에 한해서만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합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X 건물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신청하였고 경매 신청 전 X 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니까 1번 저당권도 2번 저당권도 소멸되고요. 두 번째 전세권도 뭐가 되죠?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뭐죠? 늦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치권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3번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다. X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려면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을 소유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도 했죠.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는 뭐죠? 유효하고요. 3번 저당권 설정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효등기 유용하는 거 가능하고 5번은 일종의 공신원칙과 관련되는데요. 아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변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이 소멸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무엇도 소멸돼요?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변제하는 순간 뭐가 되죠?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말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나중에 또다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됐는데 또 저당권 설정하려 보니까 저당권 그 등기 옛날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란 말이죠. 요거를 또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해요. 가능합니다. 물론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요 돈을 갖고 또 빌려주는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다면 무효의 등기 또 사용하는 거 뭐죠?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조금 사례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병이 갑에게 또 1억 원을 빌려주게 됐어요. 이랬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려 보니까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게 아직 있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또 뭐 할 수 있어요? 유용하는 게 가능하죠. 물론 을에서 병으로 뭐는 해야 돼요? 이전 등기는 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유용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이건 뭐죠? 가능해요. 근데 4번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변제했어요. 변제를 하고 하면 요 저당권 등기가 뭐죠? 무효란 말이죠. 근데 이 등기를 병이 이전 등기 받았어요. 그러면 요 등기도 뭐죠? 무효인 거예요. 요거는 3자 간에 뭐가 있는 거죠? 합의가 있는 거죠. 무효인 등기를 뭐죠? 또 한 번 더 쓰기로. 그러니까 뭐죠?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뭐죠?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때는 병의 등기도 무효고 따라서 저당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이게 뭐죠? 4번이에요. 5번입니다.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죠. 저당권 이전 등기에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 효력은 없다 옵니다. 따라서 4번처럼 유용의 합의가 있다면
유용, 재활용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냥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는다고 해서 저당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승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1번이고 요 문제에서도 뭐죠? 1번하고 2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권법 해가지고 계약법 총론입니다. 자, 67페이지 오시면 중요 판례에서 1번, 2번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입니다. 전부 불능이고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와 민법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에 대해서 인정하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어느 이익이죠?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원인은 다르죠. 그렇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 판례에서 1번하고 2번 판례입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같은 지문도 잘 나눈 편인데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면 돼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거든요. 따라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까지 맞죠. 그 다음에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승낙은 그 누구죠? 특정이죠. 따라서 특정의 청약자의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셔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임.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입니다. 2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마음이고요. 청약자가 승낙자의 승낙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무효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변경을 가한 승낙이고 변경을 가할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지금 A가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죠. 근데 을이 8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죠. 이거는 10만 원에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뭘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보시면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가 뭐였어요? 거절했죠. 8만 원은 못 팔겠다라고 거절했다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죠? 청약을 했더니 상대방이 뭐였어요? 거절했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뭐만 있는 상태죠? 청약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죠. 다시 말하면 B가 A에게 10만 원에 사겠다라는 새로운 뭐예요? 청약을 한 상태니까 A가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뭐가요?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점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낸 책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을 적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는데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한 곳은 다 맞고요. 그때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죠? 책에다 이름을 적는 때죠. 안때가 아니죠. 뭐가 아니라고요? 안때. 다시 말하면 청약자가 안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가 청약자는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입니다. 넘기셔가지고 위험부담이 나오죠. 위험부담이요. 아주 헷갈려요. 실제로. 그리고 이 위험부담이 법조문이 전부인데 밑에 사례처럼 나오면 마구마구 헷갈립니다. 일단 후발적 불능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문제 보면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채무자에게 뭐가 없냐면 고의 과실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매도인을 말해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매도인. 여기서 항상 우리가 돈을 가지고 따지시기 때문에 거꾸로 자꾸 매수인이 채권자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매도인이 누구예요? 채무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채무자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행입니다. 따라서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 첫째, 위험은 원칙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언제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냐면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은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후발적 불능 부분도 출제라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니까 같이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거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일본이 떠오르네, 그죠? 일본 엊그저께 막 비가 뭐죠? 1000mm 막, 그죠? 일본 애들 보면 참 사람 살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대표 문제입니다. 갑소의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낙뢰로 동 건물이 소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갑소유니까 채무자가 뭐죠? 매도인이죠. 그 다음에 낙뢰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1번 원시적 불능 문제로 X입니다. 이건 뭐죠? 후발적 불능이죠. 2번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채권자는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X죠.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있는 을의 채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채무불이행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누가요? 갑,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하고요. 5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비가 1000mm면 1m지 않습니까? 그죠? 1m가 오면은 상상이 안 가는데 걔네들 지진도 많이 나고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이제 뭐죠? 지진도 한 번 있었죠. 그죠? 태풍은 좀 하지 않았나? 화산 폭발하면 한 번 할 것 같은데. 아, 참 보면은 우리가 일본덕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죠. 그죠? 일본이 그 앞에서 뭐죠?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태풍도 막아주고, 그죠? 참 보면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다가, 참, 살이 쉽답니다. 갑과 을은 을소의 A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일기일까지 도구하였다.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 일시불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도금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단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이지만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동시이행관계고요.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갑이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면 그때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사례는 뭐죠? 안 줬죠. 안 주고 버텼더니 뭐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줘야 돼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갑은 네가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또 그 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갑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등기서류를 주든지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 맡겨두든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갑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으로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은 갑에게 중도금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를 지난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갑에게 청구하였다. 1. 갑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없다. 왜냐하면 요 잔금 지급일 일부터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더 이상 뭘 줄 필요는 없어요? 지연배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갑은 언제까지만 지연배상금을 줘야 돼요?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만 지연배상금을 주면 됩니다. 이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갑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해야 돼요? 소멸시켜야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죠? 계속돼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 판례 가지고 1번 가번 판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번 판례는 요겁니다.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에 한번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죠.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채권 증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차용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럼 뭐가 동시이행관계가? 영수증이죠. 그래서 채무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지만 채권 증서에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니은번 채무의 변제와 가등기 담보 말소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모든 담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말소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변제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대출금 갚으러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아가씨 나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안 갚아 라고 해봤자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뭐죠?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요. 디귿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반환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인데 중요하진 않고요. 리을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죠?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라는 것도 유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죠. 제가 이 아파트를 2억에 구입하면서 매수인 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저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2억 2천에 구입한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얼마 주고 산 거라고요? 2억 2천. 양도세는 뭐라고요? 매매 대금이에요. 따라서 1번 양도세 납부를 인수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및 양도세 납부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의 일부로 봅니까? 매매 대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음 번 계약 취소시 당사자의 상호간에 반한 의무 취소든 무효든 해제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 이거는 뭐만 바꾸면 되냐면 갑과 을만 바꾸면 돼요.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뭐죠? 매수인인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준 상태 잔대금 지급 시기를 뭐요? 지나버렸어요.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도 갑과 을이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X.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어요. 해제되는 거죠. 2번 갑은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현재 상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 갑은 을의 동시행명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 또는 뭐가요? 이행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때까지 갑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네가 등기 서류 안 주면 나는 잔금도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답은 3번이죠. 4번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를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을은 갑의 중도금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대한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 거절할 수 있죠. 셋 다 거절할 수가 있고요. 5번 을은 갑에 대하여 동시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중도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 뭘 해야 돼요?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사이에 뭐는 줘야 돼요? 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X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실제로 요 채권법 강론 계약법 총론에서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사례 13이 뭐죠?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뭐죠? 수익자라고 하죠. 일단 갑과 을 간의 관계 매매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하고 갑과 병 간의 관계 이걸 우리가 뭐죠?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을이 병에게 돈을 직접 지급한다. 을 간의 병 간의 관계는 뭐죠? 수익관계라고 한다. 이 용어가 좀 돼야 되겠죠?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병이 내가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에는 이제 병은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병일에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체결한 것은 아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도 갑과 을 당사자가 할 문제지 병이 원상 회복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죠. 자, 일단 사례 13만 읽어볼까요?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을과 약정했다. 그 병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1번 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자,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미 했으니까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만약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중요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이게 싫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와 있죠. 1. 예? 다시 한 번요.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다른 노트 다시 볼게요. 만약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있다. 그죠? 있다. 죄송합니다. 병은 못하죠. 누군만 해요? 을은 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넣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갑과 을이 합의로 해제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갑과 을은 여전히 요 매매계약을 사기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사례 논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은 여전히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임의적으로 소멸하지 못한다는 말은 뭘 못한다는 말이에요?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말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은 뭐죠? 해제할 수 있는가? 있다죠. 그죠? 죄송합니다. 넘겨보시면 문제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죠? 마지막 수업인데 또 잘못하고 하셨으면 또. 자, 일단 옳은 걸 찾는 사실은 똑같죠. 그죠?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수익자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 병이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려면 병이 뭘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죠. 갑이 병에게 통지했다는 것만으로는 병에게 뭐가 생기질 않아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1번은 뭐죠? X입니다.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갑과 병과는 대가관계죠. 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은 계약 내용들 병에게 뭐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 병은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가 없고요.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합의 해제를 못한다는 얘기지 착오 취소 사유가 있으면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의료병에 대한 대금 지급 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한 해지는 여전히 가능하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해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